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이상한 꿈에 이끌려 만난 덫에 걸린 여인, 옛날 옛적, 산새가 우거진 산촌마을 산골, 사냥꾼을 업으로 삼고 있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사내의 이름은 만강으로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혼기를 훌쩍 넘겨 어느새 21의 노총각이 되었답니다. 그런 만강이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속을 썩이던 멧돼지를 쫓느라 야밤에 온 산천을 헤매었던 통에 피곤이 몰려와 느지막이 잠에 들었다가 요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만강은 깊은 숲속 한가운데 고립된 채 발에는 쇠사슬이 발목에 감겨 있었어요. 쇠사슬은 마치 굶주린 이리에게 물린 것처럼 단단히 만강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요. 게다가 그 쇠사슬이 점점 조여오고 있었으니 고통과 함께 만강의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발버둥 쳐도 발은 빠져나올 수 없고 이대로 계속 버둥대다가는 크게 상처가 날 판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을까? 참담한 심정에 빠진 만강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어쩐 일인지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요. 발목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점점 더 극심하게 바뀌어 이내 송곳으로 뼈까지 쑤시는 듯 했습니다. 만강이 주변을 둘러보다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고 쇠사슬을 미친 듯이 내리찍었어요. 그러나 그런 만강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부질없는 짓이었지요. 쇠와 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메아리처럼 숲속을 번질 뿐 쇠사슬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멩이만 깨져 사방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버둥을 치자 발목의 쇠사슬은 점점 더 빠듯하게 조여왔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만강이 온몸을 비틀며 외쳤어요. 사람 살려? 살려줘. 만강이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목소리는 혀뿌리에 엉겨붙은 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처럼 소리 없는 절규만이 허공에 맴돌았고 숲속에 고립된 채 어둠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찢어질 듯한 괴성을 지르며 만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끔찍한 악몽이었음을 알아차렸지요. 그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전장의 북소리 마냥 요란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만강이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답니다. 입동이 지난 차가운 바람이 후 하고 끼쳐 들어오고 싸늘한 달빛 지방 안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강은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악몽의 공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흡사 꿈속의 쇠사슬이 여전히 발목을 옥죄고 있는 듯 제 발목에 시큰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강은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가서 찬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어요. 방으로 돌아온 만강이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악몽, 그리고 발목의 쇠사슬에 채워지는 끔찍한 꿈. 만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께서 내게 경고하는 것이겠지. 이제 정말로 그만둘 때가 됐어. 만강은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5개의 활을 잡으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에게 활은 단순한 사냥도구 이상의 의미였지요. 물풀나무를
7번 찌고 7번 그늘에서 말리는 정성을 들여 만든 활이 있었습니다. 실톱으로 얇게 자른 물풀나무를 교로 겹겹이 붙여 모양새를 잡고 광목천으로 꽁꽁 동여맨 뒤 6달 동안 부엌 아궁이 위에 걸어두어 연기로 훈제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활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만강은 하나뿐인 독침 화살과 광에 꺼낸 올무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 수북하게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새벽 하늘 아래 붉은 춤을 추는 듯 했고 만강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져 내려온 3대에 걸친 사냥꾼 가업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새벽 딱따구리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희미하게 동이 터오기 시작했지요.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사그라들고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강은 옷을 챙겨 입고 산골 사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골 깊은 산천은 만강이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짐승을 잡던 사냥터였지요. 설치해 놓은 올무들이 짐승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강이의 올무에 걸린 첫 번째 놈은 덩치가 산만한 반달곰이었습니다. 반달곰의 발목은 어젯밤 꿈속에서 자신의 발목처럼 그토록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밤새도록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지 조금만 더 지났으면 큰 상처가 남을 기세였지요. 만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반달곰의 발목에 걸린 올무를 풀어주었습니다. 올무에서 풀려난 반달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절뚝거렸지요. 만강은 그런 반달곰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모습이 어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가서 편안하게 지내렴. 반달곰은 멀찌감치 떨어져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새끼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미곰과 새끼곰들은 서로의 몸을 비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요. 만강은 발걸음을 옮겨 담비 한 마리가 걸려있는 올무로 다가갔습니다. 담비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만강을 경계했습니다. 만강은 조심스럽게 담비의 올무를 풀어주었고 이내 몸을 돌려 담비가 도망갈 수 있도록 비켜주었지요. 담비는 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만강은 산 곳곳에 놓아두었던 올무를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올무를 걷는 만강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만강은 하산길에 다른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린 짐승들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사슴, 수달, 족제비, 노루 등 다양한 짐승들이 올무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지요. 만강은 짐승들을 풀어주면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짐승의 것이 아닌 신음을 듣게 되었지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만강이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올무에 발목이 걸린 웬 여인이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둔 올무를 보지 못하고 걸려든 모양새였습니다. 보시오, 괜찮으시. 깜짝 놀란 만강이 여인에게 다가가자 기진맥진하던 여인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셔요. 정신없이 산을 타다 그만 이런.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금방 풀어드리겠소. 안 그래도 핏기가 새하얗게 변해 그야말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던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강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여인의 발목에 걸려있던 올무를 풀어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 한때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험준한 사냥터로 이름 높은 곳인데 어찌 처자 혼자 돌아다니신단 말씀이오? 마침 내가 여기를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러게나 말입니다. 신만이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자취를 감추신 지 오래라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 자연히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리는 여인을 강은 조심스레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산을 내려가면서 하십시다. 발목을 보아하니 상처가 깊지는 않으나 그냥 두면 덧날게요. 일단은 우리 집으로 가서 약이라도 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강은 여인을 데리고 하산하게 되었고 내려오는 동안 통성명을 하며 여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지로. 본디 그녀는 30리 너머의 깊은 산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신만이인 그녀의 아버지는 온 산을 헤매며 귀한 약초를 캐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귀한 산삼을 캐기도 했지요. 연지 아버지가 캐온 약초와 산삼은 두 식구의 생계를 넉넉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연지는 아버지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 그 자체였어요. 연지 아버지는 산에서 돌아오면 아무리 지쳐도 연지를 업고 마당을 몇 바퀴 돌고 나서야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는 아버지의 피로를 씻어주는 명약이었으나 어느 날 연지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낯선 젊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허우대가 멀끔하고 훤칠한 인상에 부침성까지 좋아 보였습니다. 연지 아버지는 젊은이를 박공이라 소개하며 산을 타던 도중 만난 인연이라고 했지요. 환한 얼굴로 싹싹하게 굴던 공을 연지는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발공은 연진의 문간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고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연지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연지 아버지와 발공은 금세 친해져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았지요. 발공은 툭하면 연지의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나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날에는 사냥을 접고 연진의 문간방에서 제 집처럼 편하게 잠을 잤어요. 심지어 연지 아버지가 산에 들어가 집을 비운 날에도 발공은 연지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공과 연지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며칠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커다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추 2달을 잡고 상만골 깊은 봉우리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연지에게 했습니다. 상만골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깊고 험한 곳으로 100년 묵은 산삼이 즐비하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족제비의 꼬리털은 붓을 만드는 장인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올 만큼 귀한 것이라고 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7살의 연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 싫었던 마음에 꾹 참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발공과 연지 아버지는 든든하게 밥상을 물리고 상만골로 떠날 채비를 마쳤지요. 연지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자신이 아끼던 호박 목걸이를 벗어 아버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오셔야 해요. 연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지 아버지는 연지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걱정 마라.
연지야, 2달 안에 꼭 돌아오마. 아버지 없는 동안 큰 집에 부탁해. 너를 잠시 의탁해 둘 것이니. 가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연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달 안에 돌아온다던 아버지는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지는 매일 밤 아버지의 목에 걸어준 호박 목걸이를 떠올리며 눈물로 잠들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다시 느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소식이 끊기자 큰 집의 사람들은 연지를 하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또한 사촌들까지 연지를 하대하며 괴롭혔지요. 꼬박 몇 년을 종노릇하며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재작년 큰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 나선 지가 이제 2년째였습니다. 그간 주막 식모살이를 비롯해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하며 입에 풀칠을 하던 연지는 하루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짬이 나는 대로 상만골의 깊은 산속 여기저기를 올라 아버지의 흔적을 쫓던 연지는 결국 사냥꾼들이 놓은 올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목이 묶여버린 것이었지요. 제 집으로 오는 동안 그녀의 사정을 들은 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딱하기가 그지없구만요. 나야 이 상만골에서 사냥을 업으로 삼던 노민이 이곳 지형에는 빠삭하지만 다른 고수나 신만이 혹은 사냥꾼을 본 기억은 없는데. 자, 일단 움직이지 말아보시오. 만강은 연지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앉힌 후 광에서 약초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니만큼 잠시만 실례를 하겠소. 그리고는 그녀의 치마를 살짝 말아 올려 뽀얗게 드러난 발목에 나 있는 올무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연지는 부끄러움에 잔뜩 붉게 물든 얼굴을 푹 숙인 채 만강의 손길에 간지러움을 느끼듯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렇게 치료를 마친 후 잠시 쉬어야 한다는 만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연지는 강을 향해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도록 하겠어요. 다만 지금은 아버지를 찾는 일이 급선무인데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 훗날 꼭 보토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뒤 연지는 허겁지겁 만강의 집 밖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녀의 아련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만강이 미처 그녀를 말리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시야에서 사라진 연지의 모습을 쫓던 만강이 제 손가락에 남아있던 포근하고 부드럽던 발목의 촉감을 상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리도 곱고 여린 처자가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꼭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구나. 연지의 안녕을 빌어준 만강이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광 속에 쌓아둔 피들을 모두 꺼내기 시작했지요. 자,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하나하나 꺼낸 모피를 싹 모은 만강. 그것을 짊어져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모피를 판 돈으로 만강이 고구마 2가마와 콩 3가마를 샀습니다. 눈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테니 이 곡식들을 숲속에 뿌려줘야겠다. 만강이 다름 아닌 짐승들을 위해 곡식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너희 덕에 내 밥은 굶지 않고 살았으나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하며 지냈으니 이제라도 그 업보를 청산하며 살아보련다. 이제 만강이 사냥꾼이 아니라 짐승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겨울 내내 짐승들의 먹이를 챙겨주던 만강이 3대에 걸쳐 쌓인 자신의 업보를 천천히 씻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이 든 강의 꿈에
두 자나 되는 흰 수염을 휘날리며 긴 지팡이를 짚은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만강아, 부디하여 내 너에게 작은 보답을 내려주도록 할 터이니 이것으로 새롭게 생을 꾸려보도록 하거라. 산신령의 그 말을 끝으로 잠에서 깬 만강. 평소와는 달리 너무도 개운한 몸이 신기하여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 장이 열렸던 그날, 마지막으로 남은 모피를 팔기 위해 장터를 어슬렁거리던 강희는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자기도 모르게 야바위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내 그간 저 야바위꾼에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더라? 헌데 오늘은 어쩐지 기분이 남다르니 한번 도전해볼까? 호리호리한 초로의 야바위꾼이 판으로 들어온 만강과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강이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저놈의 자식, 요즘 한참 안 보인다 했더니만 나의 봉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그래, 오늘은 무슨 돈이든 상관없지. 어차피 내게 가져다 바칠 돈이니까. 자, 얼른 들어오거라. 놈이 내 속임수를 간파할 수나 있을 소냐. 어서 한판 붙어보자. 야바위꾼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 들어간 듯 야바위꾼의 생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야바위꾼의 한 패거리들이 보였고 그들의 생각도 만강의 머릿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어리둥절하던 만강. 문득 간밤의 꿈에서 나온 산신령의 말을 떠올리고는 그제야 빙긋이 웃었습니다. 야바위판의 종지 3개 앞에 쪼그려 앉아 조끼 주머니에서 열량을 꺼내 판돈으로 건네는 만강을 보며 야바위꾼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야바위꾼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지만 만강이 야바위꾼 머릿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종지에 반지가 들어있을까나? 야바위꾼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3개의 종지를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종지의 움직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만강이 짐짓 모르는 척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지켜보았지요. 자, 맞춰보시지요. 여기 이 종지로 하겠소이다. 만강이 가운데 종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야바위꾼의 표정이 대번에 구겨지고 말았어요. 종지를 들어 올리니 그 속에 반지가 드러났고 만강의 승리였지만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야바위꾼은 다시 종지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현란한 손놀림으로 만강의 눈을 속이려 했지요. 하지만 만강이 이미 그의 모든 생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강이 망설임 없이 오른쪽 종지를 가리켰습니다. 야바위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천천히 종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아, 손님 감이 꽤나 좋으십니다. 그려. 만강이 가리킨 종지 안에는 또다시 반지가 들어있었지요.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강이 이후로도 연거푸 7판을 연속으로 맞춰 거진 200냥 가까운 거금을 따냈습니다. 그간 내리당하며 돈을 털리던 만강이 오늘은 판을 훤히 들여다보듯 왕창 따니 주변의 바람잡이들과 야바위꾼이 눈짓으로 신호하였고 슬며시 야바위판을 거두었지요. 이거 오늘은 이만 일정이 바빠서 여기까지만 하겠소이다. 그리고는 후다닥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본 만강이 두둑해진 주머니를 매만지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만, 골, 깊은 산의 산짐승들을 살려준 총각 만강이 산신령으로부터 타고난 능력, 즉 독심술을 전수받아 종횡무진 활약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이후로 장터 곳곳에서 판을 벌이던 야바위꾼들을 찾아내는 족족 털어먹은 만강은 단숨에 저작거리의 유명인이 되었고 촌부의 주머니를 털던 야바위꾼 호연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더욱 지나 이러한 만강의 비범한 능력은 고을 사또의 귀까지 전해졌고 사또가 그를 동언으로 불렀어요. 듣자 하니 너의 능력이 참으로 신통하다 들었다. 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백성을 구제하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겠느냐? 사또의 간곡한 부탁에 만강이 흔쾌히 승낙하며 말했지요. 제가 가진 능력이 억울한 사람을 돕는 데 쓸 수 있다면 물론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 후 사또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예전처럼 매를 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만강이 혐의자의 생각을 읽어내 진실을 밝혀내니 참으로 신통하여 누구 하나 억울한 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험한 꼴을 볼 필요도 거짓말의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점점 상만 공정하고 평화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지요. 이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흥청거리는 인파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날의 한 요리집, 그 속에서 참모로 날품을 팔고 있던 연지가 이마에 땀방울을 훔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알록달록 비단 치마를 입은 귀부인의 차림새를 한 여인이 목에 걸고 있는 것은 호박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분명 연지가 7살 때까지 차고 다녔던 목걸이였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기 전 그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죠. 호박은 송진 같은 나무의 진이 수천만 년의 세월을 두고 화석으로 변한 보석으로 투명하고 단단하여 쉬이 가공하기 힘든 천연의 물건이었습니다. 저건 아버지께 걸어드린 내 목걸이야. 발굴의 투명한 호박 속의 무늬까지 기억 속 자신의 목걸이를 빼다 박은 것을 발견한 연지는 아버지의 실마리를 찾게 되자 홀린 듯 귀부인을 따라 요리집을 빠져나왔지요. 느갈 짧은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사이 정신없이 귀부인을 따라 저작거리를 지나던 연지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까닭으로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뭐니야? 각자가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고 이윽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두 사람이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니, 당신은 연진 왕자 아니시오? 어머, 그러는 그쪽은 일전의 그 만강은희님? 실로 오래간만에 재회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반가움에 기뻐하며 안부를 나누는 것도 잠시 퍼뜩 정신을 차린 연지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고 이를 알아차린 만강의 독심술로 그녀의 현재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지요. 시가 급한 모양이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귀부인을 따라가며 진행하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하시고 자 이러다 놓치겠다. 우선은 어서. 그리하여 연지와 만강은 거리가 벌어진 귀부인을 불인하게 따라 미행했고 그녀가 들어간 집이 기집관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훌쩍 해가 기울어 날이 저물었고 안절부절하며 향실 안으로 들어서려는 연지를 만강이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연진 왕자, 일단은 아버님의 실마리를 가진 물건의 위치를 알았으니 우선은 후위를 도모합시다. 지금 우리의 꼴로 무턱대고 이런 악착거한 기방에 들어갔다간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조바심에 발을 동동 구르던 연지도 만강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느끼고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물러났지요. 저 기녀를 보자마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여 무턱대고 따라 나오느라 날품 일을 하고 있던 요리집에서 쫓겨날 판이니
오갈 데가 없어졌네요.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건조한 밤 공기는 목덜미까지 서늘해지는 숨을 잔뜩 뱉으며 싸늘하게 연지를 휘감았어요. 결국 만강은 연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등불에 의지하여 서로 마주보며 앉아 그간의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서름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친 연지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지요. 노총각 만강이 어디 슬픔에 젖은 여인을 위로해 본 적이 있어야지요. 안절부절하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둥대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연지가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청춘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뺨에 홍초를 물들였고 연지의 서글서글한 눈망울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것을 본 만강은 그만 그녀에게 푹 빠져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항상 이리 신세만 지게 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지사. 이거늘 퍽퍽한 말씀은 마십시오. 게다가 이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입니까? 그렇지요. 일이 되면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한 셈이 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깊어 제 몸이라도 들려 보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군요. 연지가 희죽 웃으며 농을 건네자 만강의 얼굴은 마치 잘 익은 장독 속의 고추장 빛깔이 되어 꽉 짜면 붉은 물이 이뚝뚝 흐를 지경이 되었어요. 무슨 그러한 말씀을 후후 농이십니다. 사냥꾼을 업으로 삼으셨다 해서 어찌 그리 순진하네. 연지가 눈물을 멈추고 미소를 보이자 그녀에 대한 근심으로 굳어있던 만강의 표정도 편안하게 바뀌었지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간직한 채 아랫목에 연지의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만강은 곧 자기 방으로 나와 잠을 청했으나 어여쁜 처자를 제 방에 재우고 있는 형편에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강은 슬며시 연지의 머릿속을 떠보려 하였으나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아버지를 잃고 심란한 마음에 빠진 가여운 여인의 생각이나 들여다보라고 산신령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니지. 정신 차려라, 이 멍청한 놈아. 강은 양손으로 뺨을 거세게 후려친 뒤 눈을 감고 이내 잠을 청했습니다. 안방의 연지 역시 몸은 누워 있었으나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매한 가지였어요. 호박 목걸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5살 연지의 목에 손수 걸어주셨던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 목걸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버지로 가득하던 마음속의 한 곳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간질간질한 기분이 새롭게 연지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바로 만강에 대한 기묘한 마음이었습니다. 2번이나 자신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도와준 저 듬직한 청년이 어느새 제 마음을 간지럽히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머리를 감싸 쥐며 연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참 대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게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지금은 아버지의 일이 우선이야. 연지는 날이 밝자마자 향실로 넘어가리라 다짐하며 만강에 대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그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전날 밤 주지훈님이 펼쳐지며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시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 향실은 그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른 새벽 모두가 간밤의 흥청망청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골아 떨어져 있을 시간이라 지금이 좋겠다는 만강의 조언대로 향실관 꽃담을 훌쩍 넘었음에도 누구도 2사람을 방해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자, 이리로. 만강과 함께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은장도를 꺼내든 연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곤히 잠에 빠져 있는 행수 기생을 발견했어요. 그 희멀건 목에 은장도를 뽑아 지그시 가져다 대자 비몽사몽인 행수 기생의 눈이 대번에 커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재미없어. 연지가 그녀의 목에 걸린 호박 목걸이를 한 손으로 낚아채며 말을 이었지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났는지 사실대로 고하면 경을 칠 일은 없을 것이오.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이것은 산청 사는 박대인 기분이라며 제게 넘긴 선물이었어. 박대인? 예, 그곳이더라. 자기가 젊었을 적에는 사냥꾼으로 제법 이름을 날렸다고 하던데 제 고을에서는 궁수로 통했다. 나 박공수. 행수 기생의 말에 연지의 눈빛이 번뜩였고 옆에 있던 만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소이다. 모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고하고 있지는 않군요. 아까 전 그자가 산청에 산다고 하였나? 예, 맞습니다요. 일대에서 가장 큼지막한 고래 대거리, 바로 치의 집이지요. 연이은 취조 끝에 향실삼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빛을 교환한 뒤 그 길로 산청을 향해 길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행수 기생의 말대로 산청에서 박대인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벼락 행제 얻었는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매일을 흥청망청하며 처 여러 명을 거느리고 사느라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방에 주막에 묵으며 밤이 깊어 삼경의 어둠이 내려앉을 때를 보고 있던 두 사람은 고래대궐 같은 기와집 꽃담 안으로 약을 넣은 돼지고기를 던져놓은 후 기다렸지요. 이윽고 마당의 삽살개 두 마리가 조용해지자 연지와 만강은 날렵하게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가 코를 고는 박대인의 얼굴을 내려다보니 수년 만에 다시 보는 그 팔자가 어찌나 좋던지 아예 신수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더라도 함께 나선 자신의 아버지에게 해코지를 하고 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 호요식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분명했습니다. 이런 얼굴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낀 꼴을 좀 보라지. 이런 죽일 놈의 말 좀 보았나. 분노를 참지 못한 연지가 은장도 칼날로 그의 목을 지그시 누르자 잠에서 깬 박대인, 아니 박공수는 헐레벌떡 몸을 추스리며 헉, 누구냐 하고는 말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참촌, 그간 강령하셨죠? 저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 연지 있습니다요. 연지의 궁수가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내 기억이 난 듯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지요. 요 연지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당황하게 요서를 늘어놓을 생각일랑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지 말하셔요. 뭔가 큰 오해가 있는 듯하지만 연지야,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이후 발공수는 온갖 헛소리와 가언이설을 앞세우며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자신은 족제비를 잡고 연지의 아버지는 산삼을 캐느라 자연히 헤어지게 되었다는 둥.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겨 자신도 모른다는 둥.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지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궁수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만강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낭자, 저놈이요. 저놈이 100년근 산삼더미를 발견한 아버님을 절벽에서 떠밀고 그 많은 산삼을 몽땅 차지한 거요. 어렴풋이 이야기해 드렸듯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이 작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새치열을 놀려 상황을 모면할 국리뿐이군요. 그 은장도를 이리 주시오. 벌을 대신하여
내가 베어드리겠소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연지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고정아, 그럴 것이라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기와집에, 첩질에, 기방 노름질에, 일개 사냥꾼, 버릇으로 감당할 삶이 아니지요. 이것은 엄연히 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러니 마무리도 제가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요. 연지야, 제발 부탁이다. 목숨만은 살려다오. 삼촌이랑은 그래도 한때 꽤나 친하게 지냈던 예정이 있는 사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부디 목숨만은. 차가운 표정으로 궁수를 내려다보던 연지는 애절하게 내밀고 있던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예, 목숨만은 살려드리지요.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참회할 기회는 가져야 하니까요. 복수심으로 눈동자가 불타오르던 연지는 은장도로 발공수의 발목인대를 그어 그를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삼경을 적시는 박궁의 비명과 붉은 빛으로 물든 사랑방을 뒤로 한 채 연지와 만강은 그렇게 대궐 같은 기와집의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렸지요. 이후로 얼마나 내달렸을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참이나 달려 으슥한 산길에 당도한 두 사람은 턱까지 찬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침내 제 아버지의 행방과 그에 대한 복수까지 이룬 연지의 가슴 속에 파도 같은 허무함과 더불어 엄청난 슬픔이 밀려들었지만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만강이 말없이 연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연지 역시 만강의 품에 몸을 맡긴 채 서러운 울음을 토하고 또 토해내었지요. 이후 만골로 돌아와 연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뒤 많은 일을 함께 헤쳐나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연심임을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지에게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자신의 삶에 유일하게 제 편에 서준 소중한 인연인 만강, 놓칠 수가 없었지요. 가파르게 깊어지는 연심에 청춘의 춘심이 더해지니 불같이 달아오르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이제 낭자의 곁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로 그 얼굴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강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찌 되었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오롯이 입은 은혜를 보은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어요. 그 예전 제가 농담 삼아 건넸던 그 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놈이라면 어떤? 두 눈을 휘둥그레뜬 만강을 바라보며 연지가 살짝 미소 짓고는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색을 감출 생각도 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나, 어쩜 이리 시치미를 떼실 참이. 이미 제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 그대로 그 보은을 오늘 밤 제 몸으로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지는 스스로 저고리끈을 풀며 만강에게 와락 안기게 되었고 촉촉하게 달아오른 그녀의 달큰한 살냄새에 취한 만강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주며 호롱불을 끄자 산새와 풀벌레들도 조용히 두 사람의 첫 도를 축복이라도 하는 듯 얌전히 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밤이 새도록 서로를 탐닉하며 깊어가는 삼경을 적시게 되었어요. 이후로 자연스레 초철한 혼인까지 올려가시버시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반려로 맞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고을에 관하여 이룩했던 혁혁한 공로를 조정이 인정받았던 만강. 마침내 그 소문이 한양까지 올라가 의금부의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고관대작들을 무리하게 추하것이
굉장한 부담이었던 국문의 장에서 굳이 곤장을 곁들일 필요도 없이 역심과 비리를 품은 고관대작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되었으니 모든 사건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통에 결국 만강은 어명을 받아 당상관의 자리까지 꿰차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팔자에도 없던 벼슬의 맛까지 보게 되어 가세가 안정된 이후로도 만강과 연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서로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는 후문이 있사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냥꾼 만강이 꿈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사냥하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덫에 걸리는 꿈을 꾸며 그동안 저질러온 일들의 무게를 깨닫게 된 것은 하늘이 준 깨우침이었습니다. 이후 만강은 사냥을 멈추고 산에서 덫에 걸린 연지를 구해주며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신이 그에게 마음을 읽는 능력을 내린 것은 그가 이제는 짐승의 울음이 아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했음을 상징합니다. 연지와 함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끝내 정의를 세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선과 악,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르고 악한 행위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오래된 진리를 전하며 진심과 자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기 어려운 여인의 마음. 옛날 옛적 어느 시골 조그마한 읍내에 자칭 양반이라 내세우며 푼돈이나 좀 있는 것을 미끼로 세도를 부리고 있는 박생이라는 영감이 살았습니다. 박생 나이가 60이 다 되었건만 평소 인삼노경으로 보신을 한 가닥에 그 정력이 말로 청년이 부러워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니 읍내의 기생이란 기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집에서 부리는 하인까지도 아느니 호색쟁이는 모든 것이 돈이면 척척인 줄 알았는데 꼭 한 가지 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만사가 다 해결이라 이건 돈으로 써도 능히 다스릴 수가 없구나. 아침부터 이 엉큼한 늙은이는 사랑방에 앉아서 곰곰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박생이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는 곡식이 썩어가고 있으니 그런 문제야 뭔 이야기겠습니까? 밥만 먹고 하는 일이란 없겠다. 게다가 보약은 자주 먹겠다. 이래놓고 본이 앉으나 서나 양기만 치솟을 뿐이었죠. 그것은 정말 미인이야. 지금 생원의 머릿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아리따운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색한 권위가 있는 영감쟁이인지라 첫눈에 한 번만 계집의 몸매를 보면 그 여인이 어떻다는 것을 능히 알아내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돈이 있으니 기생 나이들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 기생 노름에 진저리가 난 박생은 색정의 대상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박생은 이웃에 살고 있는 정초시에 마누라가 예쁘다는 소문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며칠 전에 울타리 너머로 슬쩍 본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을 느꼈던 것이지요. 탐스러운 몸매, 백설처럼 흰 얼굴, 삼당 같은 머리채, 어디를 보나 정초시의 마누라는 박생의 색정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다? 무슨 일이고 한번 눈독을 들여놓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기어이 성취시키고 많은 박생이지만 이 일만은 어쩔 수가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원래 정초신의 집안은 이 읍내에서도 알아주는 양반집으로서 흠이라면 가정이 가난하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초 씨의 마누라를 만만히 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낮은 농노 계집이라면 돈으로 매수할 수도 있으나 상대는 자기보다 좀 가난할 뿐이지 신분만큼은 엄연한 반이라 함부로 서두를 수가 없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는 일. 박생은 사랑방에 앉아서 정초씨 마누라 생각에 골몰하다가 끝내 무슨 묘책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맛살을 폈습니다. 옳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박생은 얼굴에 희색이 만면해지고 싱글벙글하였지요. 그렇게만 하면 조금도 체면을 잃지 않고도 욕심을 채울 수가 있거늘. 생원은 흡사 실성한 사람같이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얼마 있다가 종을 불렀습니다. 여어라. 그러자 안으로부터 하인의 대답 소리가 나면서 사랑방 앞에 대령하는 기척이 느껴졌죠.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 즉시 뒷집 정초시 댁에 가서 정가 있으면 내가 좀 뵙자고 전해라네. 그리하겠습니다. 하인은 박생의 명을 받고서 그 길로 정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화초를 손질하고 있던 정씨는 앞집 하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서 의아해 물었죠. 내가 어쩐 일인고? 서인 주인의 부름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대체 무슨 연유로? 정초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비록 앞뒤 집이라 하나 평소에 그리 왕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정초씨 역시 돈이나 있다고 필요 이상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 생원의 소행이 심하여 사귀기를 꺼려했던 바였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그는 박생을 내심 크게 경계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초씨를 꼭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정초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라네. 잠시 채비를 하고 갈 것이니. 정초씨는 하인에게 이르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의관을 단정히 차린 후 하인을 따라서 박생의 집을 방문했죠. 아이고, 이거 귀하신 손님이 오시는구려. 사랑방에서 정초씨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박생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생원은 정초씨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안내했지만 정초씨는 갑작스레 생원이 친절히 구는 것을 보고 오히려 어리둥절한 눈치였습니다. 허허, 정초씨? 그래,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소? 우리가 가만히 지내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무심히 지내왔구려. 하하, 오늘은 정초씨와 좀 더 우위를 돈독히 해보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갑자기 초대하였소. 가히 허물로 듣지는 마시오.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는 듯 청산유수격으로 박생은 이렇게 인사 겸 서두를 꺼내 놓았습니다. 원, 별 말씀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되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객간에 인사가 오고 가는데 어느새 차림이 들어왔습니다. 정초씨는 박생이 권하는 대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도연박생이 화제를 옮겼습니다. 여보, 정초씨, 바둑을 즐기시오? 잘 두지는 못하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정초씨가 이처럼 대답하자 박생이 뜰듯이 기뻐하며 말했죠. 그거 참 잘 됐소. 나 역시 이제 배우는 바둑이지만 정초씨가 대국해 주신다면 배울 겸 두어보겠소. 어디? 한판 벌려볼까요? 좋습니다. 초씨의 대답이 떨어지자 생원은 벽장에서 바둑판을 꺼내놓고 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은 정말 이제 배우는 솜씨인 듯 거듭 두 판을 지는 게 아니? 허허, 과연 정씨의 솜씨 못하겠는걸. 여보,
정초씨, 그냥 두기에는 정초씨가 싱거울 테니깐 우리 한 판에 단씩 내걸고 둡시다. 생원이 너털웃음을 웃더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었지 뭐. 돈을 내걸 것까지 있습니까? 원말. 그래야 나정을 아니요. 지더라도 한 수를 똑바로 익히게 되는 것이죠. 자, 단 양식 걸고서 어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정초 씨가 아무리 사양을 해도 생원이 이토록 집요하게 서두르는데 정초 씨는 승낙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에 녹이 쓴다는 부자 노인이 자기같이 무일푼 선비에 돈이 욕심나서 름을 벌리자는 의도가 분명 아니니까 승낙을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두 사람의 바둑은 해가 뜨는지 지는지 모를 만큼 진지하게 전개되다가 최후의 한 판이 끝나자 박생환이 말했습니다. 허허, 이건 달걀로 바위치기로군. 그러나 오늘 배운 수가 많소. 박생환 그렇게 말하고 먼저 자리를 물러섰지만 그날 밤 정초 씨가 집으로 와서 돈을 세어보니 그 돈이 무려 양이었습니다. 역전 10단량의 쌀이 한가마니 양이란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 별스럽게 재물이 생기는구나. 정초 씨는 뜻밖의 생긴 재물이라 마음속이 흐뭇했습니다. 자그, 재물은 선비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말이 있는데 정초 씨는 이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기뻤지요. 그러나 한편 박생 또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계획이 딱딱 맞아가는구나. 밤이 의식하도록 박생 사랑방에 앉아서 다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곡식이 썩어도 결코 남을 줄 모르는 박생, 역전이 푸르스름하게 녹이 슬어도 거지에게 한 푼 줄 줄 모르는 이 박생이 양이라는 거금의 돈을 어찌 아깝게 생각지 않으랴. 다만 최후의 목적을 위해서 참고 견디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정초 씨와 박세원 간의 바둑판은 날마다 계속되었죠. 처음에는 반양씩 하던 내기가 어느 틈엔가 한 판에 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매번 지기만 하는 생원이 이제는 양을 잃은 것은 옛날이고 사천냥이라는 큰 돈을 정초 씨의 소나기에 쥐어주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한편 정초 씨는 차츰 돈을 딸수록 무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정신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생 속으로 네, 이놈 하면서 칼날 같은 웃음을 번뜩였지요. 결코 박생 바둑 실력이 정씨보다 못한 바가 아니었고 아니 그보다 더 수였지만 했습니다. 거에게 돈을 잃으면서까지 그 속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정씨는 깨닫지 못하고 돈만 따면 그만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정씨는 아침 수저를 놓기가 바쁘게 박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정초씨, 그 발을 배운다는 게 좀 지나쳤던 보. 오늘로써 그 종막을 내립시다. 좋습니다. 어쨌든 돈은 닿겠다. 정씨는 박원의 말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그럼 우리 크게 한 판으로 승부를 합시다. 영감쟁이 논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정씨도 가슴이 뛰었죠. 내가 지면 만금을 내놓겠습니다. 늙은 박생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만금을? 그 순간 정초 씨의 눈이 부릅 떠졌어. 만금이니 이건 생각할 수도 없으니만큼 막대한 돈이라 정초 씨가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허허, 뭘 그리 놀라시죠? 내가 지면 그까진 돈이야. 즉석에서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정초 씨께서 지는 날에는 무엇을 내놓겠습니다? 박생, 혈색, 좋은 얼굴이 유난히 유들그렸지. 하지만
정초 씨는 냉큼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선뜻 만금을 걸었으니 자기도 거기에 알맞은 금액을 걸어야 마땅한데 대체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선뜻 응하겠습니까? 아니, 뭘 그리 주저하고 있어. 이미 정초의 속을 환히 내다보고 있는 박생은 빙긋 웃으면서 물었죠. 박선은 그 많은 돈이 능히 있으시니 선뜻 거실 수 있지만 저야 어디 그런 돈은 꿈에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겠습니까? 정초 씨가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으니 생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정초 씨도 너무나 대장부가 소심하고 그 돈이 없으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잡히면 될 게 아니요. 박생 두 눈이 탐욕으로 희번덕거렸죠. 원래 저는 청빈한 선비인만금에 대적할 만한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하. 그러자 의미 있게 웃는 박생. 입술이 한동안 실룩거리는 잠시 뜸을 들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정초씨, 부인님이라도 잡히시면 되지 않소? 드디어 박원의 본심이 나온 것이죠. 아니, 내 마누라를 깜짝 놀라는 장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 마누라를 신음인 스타. 여보, 정초씨 계집의 몸값이 아무리 중하기로니 만금에 비할 수 있겠소? 내 정초씨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 속히 걸고 한판 결시. 생원은 은근히 압력을 넣었고 정초씨의 가슴속은 힘이 복잡했지만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수,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연히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금이 돈이 결코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의 힘을 가진 것이었지요. 그럼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서로 믿는 마음에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읍시다. 전보다 신이 나서 서둘러대는 생원의 태도가 좀 수상기는 했으나 정씨는 그의 말대로 계약서를 쓰고서 손도장을 눌렀죠. 자, 이제 서로 실력을 겨루어 봅시다. 계약이 끝나자 영감은 바둑판을 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바둑은 날이 어두워도 큰 승부가 나지 않았지요. 평면 손쉽게 영감쟁이가 손을 들고 물러서려만 오늘만은 곧 질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위기를 모면하며 전세를 만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대단하구려. 정초 씨는 차츰 초조해졌습니다. 아니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나 박생 태연자약하였습니다. 결국 승부는 초저녁에 이르러서 박원의 승리로 끝이 났지요. 하하, 그동안 배운 보람이 있구려. 오늘은 정초 씨께서 웬일이요? 박생 호탕하게 웃으면서 무릎을 쳤고 정초 씨는 신음소리만을 낼 뿐이었지요. 자, 그럼 우리 약속이나 지킵시다. 다음 순간 박생환 실축해 눈초리로 정색을 하며 정초 씨 앞으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초 씨는 다시 한번 깊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속았구나 여보. 정초 씨, 우리 서로가 양반의 몸이니 한번 약속한 계약은 어길 수가 없는 노릇이 아니여. 박생 냉정하게 계약을 이행하라는 말을 제삼짓거 있습니다. 내가 돈의 눈이 어두지. 장초 씨는 순간의 실수로 이 교활한 늙은이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을 다시금 후회해 보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지요. 여보, 정초 씨, 뭘 그리 심각히 생각하고 있어? 그까짓 계집이 또 얻으면 되는 것 아니여? 영감쟁이 농간. 정초 씨는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불덩어리를 꾹 참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로 초 씨는 자리에 눕자마자 끙끙 앓고 말았죠. 그의 마누라는 갑자기 남편이 눕자 이상스럽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여보,
평생 가야 당신이 앓으시는 것을 볼 수 없더니 오늘은 갑자기 이게 웬일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정초 씨는 차마 앞집 박생과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서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을 낼 뿐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새 앞집에 자주 놀러 가시더니 에이고 마누라 내가 미쳤어. 내가 정초 씨는 그저 헛소리 마냥 힘없이 짓거 있습니다. 아니 여보 애관 무엇이 미쳤단 말씀이셔요? 갑갑해 죽겠어요. 아내가 자꾸만 그 연유를 캐는 바람에 정초 씨는 차마 열리지 않는 입을 열고 요사이 앞집 영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난 무슨 일인 줄 시라고.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난 그의 아내는 대뜸 시시한 일이라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처분대로 하라는 듯이 그저 아내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는 정초 씨의 충혈된 눈, 그 눈 속을 여자는 말없이 바라보면서 의외로 이렇게 입을 열었지요. 모든 것이 운수가 사나워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당신이 그 일로 인하여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땅히 남군서는 기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정초 씨는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옳다. 저것이 저처럼 태자 약하니 필시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정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벌떡 놓았던 자리에서 일어서며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죠. 그럼 당신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요? 참, 당신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방 안에서만 세월을 보낸 분, 여자가 그 무슨 계책이며 방법이 있겠습니까? 소첩이 이제 남군과 더불어 100년의 가약을 맺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게 된 것도 모두가 팔자라 아무런 방법도 없는 줄 압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정초신, 머릿속이 빙그르르 어지러워지며 마구 부르짖었습니다. 꼭 그렇게 가야만 하겠소? 당신도 그게 무슨 말씀이요? 장부의 언에는 중천금이란 옛말이 있지 않아요? 남군서 늙은이와 계약을 했으니 만일 소첩이 가지 않는다면 어찌 장부의 신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즉 가겠다는 말이요? 그야 당연하지요. 정초 씨는 더욱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애당초 자기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죽어도 못 가겠다고 몸부림칠 줄 알았는데 이건 그와 정반대로 여자가 먼저 법도를 따지며 가겠다는 말에 그즉 믿었던 하늘이 구멍이 뚫린 듯 했지요. 아무리 구차하게 살았다 할지언정 당신이 그토록 황금의 눈이 어두운 줄은 미처 몰랐군요. 필시 당신은 그 늙은이보다도 재산이 탐나서 그리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요? 정초 씨의 이 같은 말은 힘없는 반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슬픈 항변이었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셔요? 정초 씨의 아내는 간드러지게 웃곤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래. 누구라? 바로 당신이 아니에요? 그까짓 만금의 마음이 혹하여 아내까지 내건 사람은 남군이 아니시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 일은 앞집 늙은이가 엉큼한 마음이 있어 꾸민 일이오니 이제 내가 안 가겠다고 한다면 필시 저 늙은이 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별 수 없는 일이 아니오니까. 정초 씨는 이미 간장이 전부 썩어가는 듯 깊디 깊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지만 갈 몸이면 한시라도 빨리 가야겠어요. 남군서는 불미한 소첩을 깨끗이 단념하고 하루빨리 좋은 처녀를 골라 여생을 행복하게 누리소서.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 즉시 좋은 비단 옷으로 몸을 감고 새삼 얼굴을 연지와 분으로 예쁘게 단장을 하니
그 황홀한 자태야말로 사나이의 오장육부를 능히 녹이고도 남음이 있을만했지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계집도 돈도 눈 깜박할 사이에 잃고 말았구나. 정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름다운 아내의 자태를 바라보며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부디 안녕히 계시옵소서. 여자는 단장을 끝내자 공손히 말을 이루고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예를 올린 후 살며시 장지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장초 씨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부르려고 입을 열었으나 소리는 목구멍에 붙어서 나오지를 아니했지요.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은 계집년의 마음이구나. 아내의 발자국 소리마저 사라져버리자 정초 씨는 크게 부르짖으며 아내가 펴놓은 이불 위로 몸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아내가 남기고 간 분 냄새가 더욱 정초 씨의 간장을 끌게 만들었지요. 한편 집을 나온 정초 씨 마누라는 그 길로 곧장 늙은 박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안절부절하며 정초 씨 마누라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박생, 밖에서 사람 인기척 소리가 나자 혹시나 하고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그 순간 박생은 눈이 부신 듯 혹시 꿈이 아닌가 싶어 넋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문간 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원 어르신 정초 씨의 처가 왔나이다. 대문간에 서서 생원을 마주 바라보고 있던 여인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올렸지요. 그래. 당신이 왔구려. 어서. 박원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임을 깨닫고 황급히 버선발로 뛰어나가 여인을 맞았습니다. 어서 올라오. 인께서 올 줄 알았다면 사람을 보낼 것을. 박생으면서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소첩 같은 보잘것없는 계집을 이토록 환대해 주시니 그 은혜에 되려 황송하옵니다. 정초 씨 아내는 낭낭한 목소리로 살풋입을 놀리며 다시금 예를 올린 후 윗목에 날아갈 듯이 앉았죠. 아랫목에 앉아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박생, 입술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목 매인간에도 잊지 못하던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음을 볼 때 생원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기를 빌었죠. 그대는 과연 경국지색이오. 그대를 이렇게 가까이 보니 내 가슴속이 마냥 출렁대는구려. 박원은 늙은이답지 않게 간지러운 말로써 여자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별 말씀을? 여인은 그 아리다 온 아미를 살며시 그리고 눈을 치뜨며 영감을 쳐다보는데 그 교태, 말로 혀 안호가 말을 못할 정도였지. 하하, 겸손의 말씀. 부인과 같은 꽃다운 여인이 어찌 정초 씨와 같이 빈곤한 가정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대와 내가 오늘 밤 이렇게 만났으니 준당 봄빛이 비추기 시작함과 같음이라. 나와 더불어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구려. 박생 음탕한 눈으로 여인의 몸을 핥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소첩에게는 황공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고로 열려는 불개 이불아 했으니 비록 소첩이 연료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 전군에 대한 절정을 잊을 수 있으리. 이제 소첩이 생어, 신의 소실이 됨에 있어 한 가지 줄 말씀이 있사옵니다. 정초 씨의 아내는 그 붉은 입술 사이로 석류같이 희고 반짝이는 이를 간간히 드러내 보이면서 이같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자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네.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여인이 한참 뜸을 들이자 애가 타는 박생,
어서 말해보라. 재촉하였다. 지혜를 짜내시어 소첩을 획득하였으나 이제 소첩 더불어 지혜내기를 하신 후 어르신께서 능히 이기신다. 소첩은 쾌의 영감님의 소실이 될 것이요. 만일 지신다면 소첩에게 후의 상금을 내리시어 정초 씨에게 돌아가게 해주소서. 하, 임자가 나에게 지혜 누름을 하자니 이보다 더 유쾌한 일이 어디 있겠어. 좋고 말고. 여인의 말을 들은 박생 방안이 떠나가라고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내년이 야근채를 해보았자 별수가 있느냐. 내 남편 정초 씨도 손쉽게 같은 집이야. 무슨 걱정이 있을 소냐. 생원은 통쾌하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같이 부르짖으며 윗목에 오똑 앉아있는 여인을 많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최후의 반항이로구나. 여인의 아리따운 얼굴을 보는 순간 생원의 마음속은 음한 불길이 마구 치솟찌그래. 만일 그가 이긴다면 금을 내줄 생원은 능글맞게 웃으며 여인에게 묻는데 그 모습은 마치 늙은 호랑이라 놈이 살진 암캐에 물어다 놓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최후로 놀려대고 있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넌 그물에 걸린 고기야. 영감은 코웃음을 지으며 여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목을 느리며 기다렸죠. 소첩이 이기면 황금 1만을 주십시오. 여인의 입에서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만금. 그때 여인의 말을 듣자 박생 두 눈이 확 커졌죠. 왜? 놀라셔요? 그 꼴을 본 여인은 간드러지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하는 말이 내 귀여워서 그래요. 마니라 좋어. 박원은 억지로 호기를 부리며 쾌히 승낙했지만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계약서를 써라. 써주지. 꽤 교활한 열로. 그나 속으로는 이같이 붕괴하면서 그래도 양반의 채통을 세우려는 건지 아니면 여인은 이미 자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순순히 그의 청이나 들어주자는 것일까. 하여튼 박생는 벽장에서 붓과 벼루를 꺼내 들고 계약서를 썼지요. 그럼 먼저 어르신께서 무엇이든 질문을 하십시오. 소첩이 대답하리라. 이엔스 2번 묻는 문제 중에서 소첩이 한 번만 대답을 못하여도 제가 마땅히 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2번뿐이란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주어. 박생는 이렇게 말한 후에 한동안 눈을 껌뻑거리는 무엇을 물어볼 건가를 생각하다가 냉큼 생각이 안 나는 눈치더니 갑자기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임자, 저 하늘에 무엇이 보이요? 별이 보이지요? 그렇소? 지금 저 별이 몇 개나 되는지 능히 맞추겠어? 호호. 어르신도 그야 모두 13만 3개지요. 그걸 어떻게 아오? 여인의 자신찬 대답에 생원의 눈이 확 커지면서 물었죠. 소첩이 그걸 알게 된 것은 정초 씨에게 출가하기 전에 하늘의 별을 전부 헤아려서 그 수를 능히 안다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말을 듣고 3년이란 세월을 보내 워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 씨의 아내는 를 먹으며 술술 말을 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개라도 틀림이 없는가?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만일 어르신께서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손수, 세어, 보소서.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박생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저 무수한 별을 어느 세월에 다 셀 수 있단 말인가. 박원은 그 순간 깊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스스로 계집에 잠에 넘어갔음을 깨달았죠. 그럼 내 2번째로 묻겠어. 내 물건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겠소? 그 소리에 그저 얼굴을 새빨갛게 불켜고서 묵묵히 앉아있는 여인을 보니
박생 저절로 기운이 우주해. 옳지. 이제야 내년에 잠깨 구멍이 막히고 말았구나. 하고 어서 맞추라. 제을 성화같이 하였죠. 임자는 모르겠지. 솔직히 굴복하는 게 어떠하오. 잠깐만. 박생환이 욱박지르자 여인은 손을 내우며 정색을 하였습니다. 그럼 능히 맞추겠네. 어르신도 참. 이처럼 쉬운 질문만 하셔요. 쉬운 질문? 그럼 내 것의 크기를 알겠단다. 이혼해. 알겠나이다. 얼마나 되겠어? 잠깐만. 여인이 방긋 웃으면서 대답을 했지요. 5치. 그리고 또 7치 다 푼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5치면 5치. 또 7치다 분이라 하면 웬 말인고? 박생이 끓어오르는 흥분을 참으며 물었죠. 생원 어르신도 어이, 그리 모르시는 말씀을 하십니까? 보셔요. 그 물건이란 게 원래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항시 일정한 형태로만 있지 아니한 즉 어찌 그 크기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첩의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어르신께서 친히 시험해 보소서. 여인의 말을 듣고 난 박생환.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차, 그는 자기의 물음이 힘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지요. 호호호, 영감님. 승부는 이로써 결정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을 보낼 테니 약속은 만금을 보내주세요. 말을 마친 여인은 호연히 밖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후, 박생 마치 닭 쫓던 고양이 지붕이를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남가일몽. 잠깐 또한 머릿속을 스쳐간 봄꿈을 불과했지요. 그 후 정초 씨는 만금의 돈을 받아 편안하게 살았다 합니다. 여보, 비가 올랐는지 팔다리가 쑤시는구려. 이리 와, 몸 좀 주물러. 임자, 알겠어. 네, 바로 가리다. 이 이야기는 탐욕과 지혜, 도덕과 교만 사이의 대조를 잘 보여준다. 부유하지만 방탕하고 교만한 박생은 돈과 권력을 믿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다 결국 스스로를 굴욕에 빠뜨린다. 반면 정초 씨의 아내는 지혜와 용기로 남편의 명예와 재산을 되찾아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지혜와 도덕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탐욕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혜와 판단력이 물질적 재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인간의 명예와 도덕이 가장 소중하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교만과 방탕함은 결국 수치와 패배를 가져온다는 점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비진 창문에 내려와 우리 아기 눈을 감아 짱또 손꼭 잡으면 뼈들도 잠이 드네 포근한 바람 사이로 예쁜 꿈이 찾아와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엄마 품에 기대수요 타타 về bề trôi giữa phố đông người mang theo bao nỗi buồn không tên tiếng xe chen lấp đi suy nghĩ chẳng còn nghe rõ chính mình nữa rồi